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이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중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전쟁 열 하루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이 됐습니다. 전쟁이 곧 끝난다. 전쟁 종료 예상 시점에 대해서 모르겠다,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사실 고유가,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증시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겠다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은 얘기가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전략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다.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그 새로운 이제 후계자 선출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미국의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어떤 걸 결정할 것이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한 대답이 없죠.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또 미국의 전쟁부에서 장성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출구 전략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시하는 것은 쉽지만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물론 승리죠. 하지만 두 번째는 끝내는 것인데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에 생존이 목표인 이란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늪에 빠진 상황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서 바로 반박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쟁의 종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승리와 그리고 끝을 맺는 것, 결국에는 출구 전략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서사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대변인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란이 완벽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는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도 그러면 조건 없는 항복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 군사작전,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만료가 되면 그것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가 될 거고 그 완벽한 승리는 이란 정부가 그걸 수용하든 안 하든 완전히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게 말장난 같은 이 말.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종결은 내가 한다라고 해서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너무 손쉽게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목적이 다 달성됐다. 해군 절멸, 그 비대칭 전력, 그 탄도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형해와 그리고 핵 능력 약화 이것들이 다 됐으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선언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거의 데자뷰처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6월 12일 전쟁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종전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벙커부스터 GUB 57탄을 14발이나 쏟아붓고 공격을 해서 진짜로 끝까지 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일 지나고 나서 이란의 핵은 불능화가 됐다.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종전하겠다. 그때 당시도 원래 보통 종전이 되려면 정전이 되려면 당사자가 모여서 최소한 한두 차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트위터로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개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데 해서 더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네타냐후에게 실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스라엘이 즉각 정전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정전이나 이런 협정의 과정과는 전혀 달라서 이건 트럼프만의
트럼프 대통령 안에 특이한 식의 출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형태의 출구 전략을 그러니까 우격다짐의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뭐 마냥 기분이 좀 그렇지는 않지만 좀 뒷맛은 좀 씁쓸한 이게 도대체 그러면 향후 그 빌드업 그 소위 말해서 이 전쟁의 그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또 미지수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의 메시지로 국제유가는 많이 하락해서 120달러대까지 갔던 것이 80달러대까지 또 빠지기도 했는데 우리 시장도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앞으로의 변수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도가 나는데 추측성으로 나왔는데 이제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 미 당국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중동 지역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란 공격에 대한 예방의 차원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동에 있는 패트리엇이나 이런 것들이 방어 체계의 어떤 소진이나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 전력 자산까지도 옮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말이 이제 자꾸 트럼프 대통령부터 주한미군까지 그 전쟁부까지 말이 꼬이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데 왜 한반도에 있는 전략 자산을 그렇게 급하게 중동 지역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뭔가 그런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격적인 조치가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전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소부화가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용하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납니다. 세약을 먹었더니 그냥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사합니다. 속에 나쁜 게 다 빠져나와야 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친구가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용한 의사를 만났다 그러는데 살 것 같냐? 그러니까 친구야, 나는 점점 좋아지다가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루비오 장관, 헬세스 국방장관은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전쟁이 미국이 정리할 수 있는 승리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점점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아까 120달러에서 90달러로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세계 유가 안정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자체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억 1,500만 배럴입니다. 근데 미국도 유사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3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세계 원유 수급에 4일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가는데 그것만 예. 본다면은 한 달 미만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얼마나 될 거냐 했을 때 4주에서 5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전략 비축유까지 풀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유류 파동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 하루에 100만 배럴씩 풀었습니다. 180일 동안.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이미 전략 비축을 많이 배출해서 미국의 이런 능력이 저하게 된 상황에서 그때보다도 더 격하게 이란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국제 유가를 자체 능력으로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한계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러시아 원유 무역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한다는 것이 네. 미국이 말로는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지적 단기적인 군사 작전 차원에서의 성공이고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 이란 전쟁을 끝낸다는 차원에서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이 이 어려움을 처한 어떤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메시지로 정말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 뭐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군사작전을 하면서 들인 돈이 막대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3천억 원을 분량의 이 탄약을 소진했다. 그리고 뭐 전쟁 초반부터 비대칭적으로 이란은 좀 저렴한 자폭 드론을 날리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패트리어 미사일을 날리면서 그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한 발에 뭐 60억이라고 하는 이 패트리엇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는 부분들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8조 6천억 정도 되는 돈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서 다 이미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다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이 개전 초기에 CNN에서 보도가 됐던 건데 카타르의 그 사드 레이더가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 그 1조 5천억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떤 우리 사드에 뭐가 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레이더가 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좀 이제 이게 진짜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술 차원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금 확실히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요번에 그 사드 미사일을 보내고 다시 배치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레이더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의 그 크레더빌티 신뢰를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했고 물론 이란이 전선을 확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미국이 시작한 전쟁인데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달라 사드 미사일을 달라 해도 주지를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반사 효과로 우리가 천궁을 팔고 어떤 그런 이익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그 중동에서 제가 연락하는 학자들 얘기를 보면 지금 되게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미국을 더 이상 믿고 이렇게 그냥 의지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걸프국가 중동에 있는 맞습니다. 천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원래 기본적인 스펙을 따지면 페이트리어트보다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사드를 다 했다면 천궁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천궁을 12포대를 우리가 사겠다니까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론 천궁의 제가 퀄리티를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좋지만 이 어떤 문제냐면 도대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 자산을 우리한테 이렇게 빨리 보급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데 보호해 줄 의지와 능력이 되느냐 계속 그런 신뢰성이 지금 계속 타격을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뭐 전쟁을 이긴다,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 뼈아픈 지점은 지금 동맹국이라고 하는 걸프 동맹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반사 이익으로 우리가 많은 포대를 천궁 포대를 팔게 됐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커다란 그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빨리 우리의 전략 자산인 배치된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 기지 포대도 거기에는 일부를 옮기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느낀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걸프 동맹국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뭔가 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지금 석유 유가가 확 떨어진 것도 결국은 뭘 했냐면 제럴드 포드 그 핵항모가 원래 지중해에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유가가 너무 올라가고 거기에 그 걸프 국가들이 너네 미국 뭐 하는 거냐 우리 보호도 안 해주고 뭐 하겠냐라고 하니까 지금 3월 7일 날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지금 홍해에 있다. 홍해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는 그 아랍해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만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호르무즈에 봉쇄가 된 건 아니지만 봉쇄 효과를 받고 있는 거를 내가
뚫어내겠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게 시장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봉 교수님이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미국이 풀겠다는 비축류 갖고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게 잘 먹히지 않았고 지금 그 양으로도 그 유가를 떨어뜨릴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가를 떨어뜨리느냐? 그 근본 원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뚫어내겠다라고 핵항모를 지금 거기다 배치를 시키니까 시장이 반응해서 110달러 가져갔던 게 80달러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전략 자산을 걸프에 갖다 주고 걸프 국가들이 아우성되니까 제럴드 그 포드 항모를 보내고 해서 낮추는 것은 결국은 미국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분석으로는 보면 우리에 있는 전략 자산이 나가니까 우리의 안보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집중해서 보겠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보면 지금 걸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 입장에서 복귀해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상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보여줍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 푸틴이 와서 중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걸프 국가들도 가만히 있고 푸틴이 중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이란에 공격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면이 안 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푸틴에 대해서 전략유를 내가 풀어주는 대신 그러니까 거기는 그 경제 제재를 풀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크레더빌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 EU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EU를 아랑곳 안 하고 푸틴과 얘기를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네들 경제 제재 묶인 걸 풀어서 석유를 좀 이렇게 풀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전투는 이기고 있다. 당연히 전투는 이기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 전력으로. 그런데 전쟁에서 과연 미국이 이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미국의 어떤 어려움들 지금 손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낄 수 있는데 잠시 우리나라의 우려로 다시 돌아오면 일단은 뭐 대형 수송기 C5 2대, 이 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중동으로 좀 보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사실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한 좀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보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두 나라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시적인 이동은 통보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이 정도 보내는 거를 넘어서 에이테크스나 뭐 다른 어떤 뭐 미군 병력이 이동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변화라고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10위권 안의 경제 강국, 소프트 파워,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전쟁 발발 시에는 우리 장성들이 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에 들어가는 그런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은 사성장군이 한 명인데 우리는 사성장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주국방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때 현무미사일 발사 실패가 나니까 질책을 했었죠. 그 많은 국방비를 갖다 어디다 썼냐? 그 질문은 우리 군이 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우리의 의사와 우려와 상관없이 지역 안정국으로 애시당초부터 성격 변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라든지 한국전쟁 이후에 역할 분담 아니면 우리 군의 비상사태 태세를 고집한다는 것은 현실이 바뀌었는데 옛날의 방법에 안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따라서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결국엔 자강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노심초사하고 미국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의 압박이라든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무 대응 없이 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방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관세 협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합의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트럼프식의 거래 외교, 거래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 전환이라든지 예. 이것을 앞당기고 우리가 빨리 행사할 수 있는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준비가 돼야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군 성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마찰이 있다거나 한다면 우리 입장이 중간에서 곤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닥친 새로운 현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불안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국방 태세가 다시 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정말 자주 국방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이 푸틴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란 사태를 돕고 싶어한다. 조기 종식 어떤 방안을 제안했다라고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을 여러 장을 만져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러면 실적으로 어떤 우방국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가 이란을 설득한다면 전쟁이 정말 끝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이란 측에서는 약간 면을 설 수 있는 그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비굴하게 굴복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꾸 중재국들이 중재 얘기를 꺼냈던 것도 결국은 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린 상황에서 그냥 미국에 의한 그 종전선언이 되고 하면 그 이란도 자치권을 가진 국가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내셔널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국의 그 자존심이 엄청나게 꺾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재국들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걸프 주변국들이 이렇게 읍소를 하니 내가 참고 내가 대의적으로 참고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명분 쌓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미국에 굴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주변국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대척점이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동맹국이라고 해서 했던 중국, 러시아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미국의 부탁을 받아서 와서 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좀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 평화안을 아니면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전 협정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면을 설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 정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란과 중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예, 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이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 플러스 이란전까지도 마무리 짓는 어떤 빅딜을 이뤄내려는 욕심이 아닐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뉴욕 타임즈의 그런 분석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2월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4년 전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 푸틴 정부는 그 막대한 전쟁 자금을 어떻게 4년 동안 조달했는가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은 서방 세계가 푸틴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뼈아픈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는데 7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돌아온 그때 소련 군사들을 소련 주민과 정부가 저버렸습니다. 예. 잘못된 전쟁에 가서 괜히 폭력을 행사하건 실패자로 간주를 하고
국가가 그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젊은이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 불만이 소련 붕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잘 안 KGB 출신의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할 때 이 징집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쟁 임무 수행 중 그리고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때 전쟁 영웅으로 국가의 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복지 보장제도,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한 상위 용사들, 러시아군을 보면은 내가 처음으로 빈곤에서 평생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큰 월급을 갖다 주는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러시아군이 초반에는 불만과 불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돈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전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러시아 푸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반과 같은 규모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재정적인 능력은 아마 바로 올해 2026년 말까지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돈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 전쟁의 늪에 빠져나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니까 도움의 손을 벌린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의 숨통이 다시 트인다면은 불리했던 이런 재정적 상황을 한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군이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더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확보됐다면 그만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만약 이렇게 전쟁 수행 능력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그 휴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란 전쟁도 어려워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결이 안 되고 또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이파에 대한 관세 위헌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미국과 합의한 관세가 18%입니다. 근데 15% 새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새로 15%를 맞춰달라 이런 움직임이 인도네시아부터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은 20%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처음에는 한 나라 두 나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집단 소송 같은 자세가 나오고 또 비단 국가와 국가 관계의 협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750억 달러 상대에 이미 미국 연방정부가 거둔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굉장한 혼란에 있게 되는데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은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 동안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표를 보면은 미국의 고용이 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AI 붐이 있었지만 예. AI 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빅테크 회사들에서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용을 그래서 안 하는군요. 고용을 안 하거나 예. 이제 레이오프를 하니까 공백이 생겼고 또 이런 AI 붐에는 뭐 특정 기술이 있어야지 고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속했던 고용 안정과 물가를 잡는 두토끼를 다 잡겠다는 약속이 지금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란 전쟁을 계속할 때 나오는 경제적인 충격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 이렇게 미국 입장, 미국 상황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고 모주타바에게 헌정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전쟁에서 양상이 좀 이란이 어려운 거 아니냐 싶었는데 오히려 결집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란의 현재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를 선출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침과 문제점이 있지만 체제 안정화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그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그 체제 안정화에서는 제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비공식 직책으로 오랫동안 그 혁명 수비대 바시지 치안과 정보 그다음에 안보를 담당하는 세력의 네트워크가 아주 탄탄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강력한 그립감, 그 조직에 대한 그 그립감을 갖고 있는 그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 모스타바는 싫은데 그래서 개혁적인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는 것처럼 48명 최고 지도자를 죽이는 상황에서 그 개혁적이고 나름 그 통제력이 있는 인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만약 마무리를 하려면 혁명 수비대를 통제력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모스타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좀 생각해 보면 되냐면 걸프전 1차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사담 후세인들을 축출하려고 들어갔죠. 그러나 네. 끝내는 펜타곤에 있었던 인사들도 그렇고 미국의 판단은 지금 사담 후세인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이 사람이 없어지면 오히려 이 바스 세력들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없어져서 더 혼란되고 더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후세인을 내버려두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모스타바 안에서 뭉쳐서 혁명 수비대가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런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과연 그 개혁적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을 때 이런 혁명 수비대가 과연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전쟁을 멈추고 이런 것들을 그만둘까 했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 뭐 타코도 나왔지만 타코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모스타바랑 협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겠구나 하면 어느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을 지상군으로 쓰는 작전도 처음에는 원더풀하다 나는 지원하겠다 하다가 바로 다음 날 복잡해지니까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군사적 타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별개로 왜냐하면 의지로만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결집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 통제력은 모스타바가 제대로 혁명 수비대 통제력은 모스타바가 완벽하게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 모스타바 카메네이를 축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냐하면 새로 선정하는 지도자가 과연 그 페제스키안이든 누구든 과연 이 혁명 수비대를 잘 통제할 수 있을지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출구 전략을 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벌어졌던 군사 작전 그리고 모스타바 안으로 뭉치는 이 모습이 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도 모스타바의 어떤 리더십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들 더 복잡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보경식 연세대 개건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